야, 서혜진 불러와! 내 얼굴 보면 알아서 굽실될 거야! 저 여자 여기서 청소하잖아. 내가 먹여 살리던 여자야. 명품관 로비 한복판. 남자는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습니다. 3년 전 이혼한 전처를 밟으러 온 거였어요. 술집 애인까지 데리고 와서요. 그런데 나타난 전처의 모습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명품 슈트를 입고 직원들이 책임자님이라 부르는 여자.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밑바닥이라 믿었던 전처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온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재훈은 명품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조수석의 민서연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쇼핑이 아니야. 구경하러 가는 거지.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구경요? 재훈은 씩 웃으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내가 버린 여자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보러 가는 거야. 쓰레기 밟는 거 잘 봐도.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재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SNS를 통해 전처 서혜진이 이 명품관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근무 시간대까지 파악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모욕의 날이었습니다. 재훈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님. 제가 추천해드린 그 코인 벌써 30% 올랐죠? 요즘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원금 보장되는 구조라 완전 안전해요. 통화를 끊은 재훈이 서연에게 으스댔습니다. 나 이거로 벌써 5천씩 2번 뺐어. 서연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사실 서연은 석 달 전 술집에서 재훈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엄마가 전 재산을 잃고 매일 울던 그날 밤 서연은 엄마 휴대폰에서 오재훈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 수수료를 보내도 출금이 안 된다는 엄마의 메시지는 수십 통이었지만 답장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방 속 소형 녹음기가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재훈은 명품관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거울을 봤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처를 사람 취급 안 해도 돼. 이혼녀 따위. 그가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로 걸어갈 때였습니다. 정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외국인 VIP 고객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명품 슈트를 입은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며 우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런 여자들이 진짜 부자지. 저 와이프랑은 천지 차이야. 서연은 그 여성의 옆모습을 보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 재훈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서혜진은 피곤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이 당당한 여성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훈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서연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명품관 로비는 샹들리에가 빛나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가슴을 쭉 펴고 발렛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예약 여부를 물었습니다. 재훈이 자신만만하게 이름을 댔지만 시스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유지한 채 사전 예약제라고 안내 데스크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라운지에서도 쇼핑층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단골이라고 VIP라고 우겼지만 확인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규정만 반복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재훈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그냥 나가자고 했지만 재훈은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닥쳐. 내가 오늘 뭐하러 왔는데. 그가 주변을 둘러보다 한 직원을 콕 집어 불렀습니다. 야, 너 여기 서예진이라고 하나? 그 여자 여기서 청소나 하잖아. 내가 먹여 살리던 인간이야. 순간 로비 전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하얘지며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재훈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 사실이잖아. 이혼녀가 뭔 대접을 받아? 서예진 불러와. 내 얼굴 보면 알아서 굽실될 거야. 직원이 조용히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재훈은 그 모습을 보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겁먹었다고, 아직도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임신한 젊은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재훈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비틀거렸습니다. 여성이 배를 감싸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더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여성이 뛰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앉으세요. 그녀는 임신부의 등을 받쳐주며 직원에게 물과 쿠션, 의무실 연락을 지시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임신부가 안정되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돌아섰습니다. 서예진이었습니다. 재훈은 멍하니 그녀를 봤습니다. 아까 정문에서 외국인 고객과 함께 걷던 그 우아한 여성.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책임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재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혜진은 재훈을 봤지만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선이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조용히 현장 상황 보고서 작성과 CCTV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재훈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3년 전 이혼 조정 당일 남루한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던 그 여자. 지금 눈앞에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보안팀 대기 요청도 부탁드립니다. 재훈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녹음기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혜진이 책임자라는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 혜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위자료도 포기했고 집도 차도 다 재훈이 가졌습니다. 그때 재훈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넌 혼자 살아갈 능력도 없다고.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재훈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거라고.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혜진은 달랐습니다. 명품 슈트를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 직원들이 책임자님이라고 부르는 그녀. 재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혜진은 임신부가 안정을 찾자 직원 2명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VIP 라운지로 모시고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하라고. 직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재훈 쪽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평온했습니다. 재훈은 그 시선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목청을 높여 혜진의 이름을 불렀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던 남자 직원에게 보안팀이 오는 대로 상황 브리핑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서연이 재훈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제 그만 가자고 했지만 재훈은 서연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두 명의 보안 요원이 재빨리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뒤로 물러나라고 했지만 재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보안 요원을 밀치려 했지만 상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이 여자 전 남편이라고. 주변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명품관을 찾은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훈이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훈은 분위기를 바꾸려고 서연을 끌어당겼습니다. 보라며 자기는 지금 이 여자랑 잘 지낸다고, 이쁘다고, 술집에서 만났는데 완전 자기 스타일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훈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계속 혜진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청소나 하던 주제에 책임자냐고, 누구 스폰서라도 받았냐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도윤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혜진 옆에 서더니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혜진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영업 방해 및 직원 모욕 건이라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훈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재훈은 도윤에게도 허세를 부렸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자기는 여기 VIP라고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감사총괄 한도윤이라고 소개하며 지금 CCTV에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의 입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영업방해, 직원 협박, 타 고객 안전 위협. 세 가지 모두 법적 조치 가능한 사안이라고. 감정 하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재훈은 뒤로 물러서며 따졌습니다. 법적 조치가 뭐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CCTV 확인 후 판단하겠다고. 지금 즉시 퇴장하시거나 경찰 동행하시거나 선택하라고.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는 결국 서연의 손목을 잡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재훈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저 여자가 책임자라니, 뭔가 속임수라고, 분명 뒷거래가 있을 거라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녹음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훈은 차에 타자마자 트렁크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 가방, 엄마가 말한 거래 명세서랑 비슷한 걸 본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가방을 다시 트렁크 깊숙이 숨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없었다고, 다음에 다시 가서 제대로 망신 줄 거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없을 거라고. 그 시각 명품관 내부. 도윤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CCTV 영상 모두 보관하겠다고, 법적 대응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개인 감정으로 회사 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다고. 도윤은 혜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3년 전 혜진이 이 명품관에 처음 입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면접에서 그녀는 단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자기는 능력으로만 평가받고 싶다고. 그리고 혜진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도윤은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기록은 남겨두겠다고.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집에서 술을 마시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통장 앱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알림이 떴습니다. 출금 제한 안내라는 문구였습니다. 재훈은 황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업무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리딩방 관리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문의가 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출금이 왜 안 되냐는 문의, 세금 보냈는데 연락이 없다는 항해, 사기 아니냐는 추궁이 쏟아졌습니다. 재훈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사이버수사대 한 형사가 모니터를 보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동일 수법 신고가 벌써 15건이라고. 동료 형사가 화면을 보며 맞장구 쳤습니다. 패턴이 똑같다고. 가짜 코인 거래소에 리딩방, 출금 수수료 사기라고. 형사는 신고서를 넘기며 피해자들 나이대를 확인했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형사는 한 이름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오재훈. 서연은 재훈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와의 카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이틀 전이었죠. 서연아,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어. 괜찮다고 하더라.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4개월 전 재산 3천만 원을 코인 투자에 날린 후 엄마는 매일 밤 울었어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었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에서 들려온 엄마의 신음소리. 서연이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약병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엄마는 약병을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오재훈을 찾아내겠다고요. 엄마 휴대폰에서 발견한 리딩방 대화 내역, 거래 명세서, 계좌 이체 기록. 서연은 모든 걸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자주 가는 술집을 알아냈어요. 석 달 동안 그 술집에서 일하며 재훈을 기다렸습니다. 첫 만남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재훈은 취한 상태로 서연에게 다가와 이쁘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서연은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후 재훈은 매주 서연을 찾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한 달에 몇 천씩 번다고, 이런 거 아무나 못한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서연은 참았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모든 대화를 기록했어요. 오늘 명품관에서의 일도 완벽하게 녹음됐습니다. 재훈이 전철을 모욕한 말, 술집 애인이라고 자랑한 말, 스폰서 운운한 막말까지 모든 게 증거였어요. 재훈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연을 힐끔 봤습니다. 괜찮냐고, 아까 좀 놀랐냐고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훈이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며 은행에서 이상한 연락이 왔다고, 내일 확인해 봐야겠다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10시 서연은 집에 도착해서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코인 사기 추가 증거 제출. 첨부 파일에는 석 달 동안 모은 녹음 파일, 재훈의 통장 사본 사진, 리딩방 대화 캡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끝날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적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그를 상담실로 안내하며 금융거래 조회 요청이 들어와서 계좌가 일시 정지됐다고 설명했어요.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조회 요청을 했냐고 따졌어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였어요. 재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악을 썼어요. 직원은 침착하게 공문에 따라 처리한 것뿐이라고, 자세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재훈은 은행을 뛰쳐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리딩방 공동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3번, 5번, 10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각 명품관 사무실. 혜진은 월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매출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어요. VIP 고객 만족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윤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냐고 물으며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어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법적 대응 생각이 바뀌었냐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어요. 혜진은 영상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도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 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도윤은 혜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복수하지 않아도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도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힘들어하는 건 자기가 안다고 말했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전 면접에서 처음 혜진을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도윤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요. 그리고 혜진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해질 수 있었냐고요. 혜진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리딩방 관리 계정은 폭파됐고 공동 운영자들은 연락이 두절됐어요. 은행 계좌는 정지됐고 신용카드도 사용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훈은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훈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경찰이 서 있었어요. 경찰이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오재훈이 맞냐고 물었어요. 재훈은 뒤로 물러서며 자기가 오재훈인데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금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재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경찰서 조사실. 재훈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형사 2명이 책상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오재훈 씨, 피해 신고가 현재 23건입니다. 피해 금액은 총 4억 7천만 원이에요. 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피해자 명단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60대 주부, 70대 퇴직자, 50대 자영업자, 모두 노후 자금이나 자녀 교육비를 투자했다가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가짜 거래소 운영은 누가 맡았습니까? 재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준혁, 김동우, 이상민. 이 세 명이 공동 운영자죠? 어제 오전에 모두 체포됐습니다.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이미 자백했다고요. 재훈이 총책임자라고 진술했다고 했어요. 김동우는 서버관리 담당이었고 이상민은 리딩방 운영을 맡았다고 모두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도 속은 거예요. 준혁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형사가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떠 있었어요. 그럼 이 입금 내역은 뭡니까? 피해자들이 보낸 돈이 모두 당신 계좌로 들어왔어요.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원금 보장되는 구조라 완전 안전해요.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민서연 씨가 제출한 증거만 해도 15개입니다. 석 달 동안 당신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재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왜?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피해자 14번 최은희 씨, 민서연 씨의 어머님입니다. 재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최은희 씨는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었다고요.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계신다고 했어요. 딸인 서연 씨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의자에 힘없이 기댔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서연이 자기에게 접근한 것도 명품관에 함께 간 것도 모두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각 명품관. 혜진은 VIP 라운지에서 고객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귀부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혜진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응대하며 3가지 옵션을 준비했습니다. 고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목걸이를 선택했어요. 혜진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결제를 도왔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혜진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민서연이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혜진 책임자님께 저는 민서연이라고 합니다. 어제 명품관에서 소란을 일으킨 오재훈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먼저 그날의 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진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사실 저는 오재훈의 코인 사기 피해자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전 재산을 잃으셨고 저는 석 달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제 명품관에서의 일도 모두 녹음했고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책임자님께서 저 사람의 전 부인이시라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책임자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조정실에서 재훈이 던진 마지막 말. 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평생 밑바닥에서 기어다닐 거야. 혜진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어요.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자기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요. 도윤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혜진 씨, 괜찮으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히려 후련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 남편분 소식 들으셨어요? 혜진은 편지를 들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7년 전 일입니다. 혜진이 놀라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투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고요.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이었다고 했어요. 여동생은 우울증에 걸렸고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정말 무력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감사팀에 자원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고 싶어서요. 혜진은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너진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재우는 구치소 독방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품관에서 혜진을 봤을 때의 충격, 서연의 배신, 경찰의 체포,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재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혜진과 결혼 생활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재훈이 사업 실패로 화를 내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한 번도 소리내어 화내지 않았어요. 재훈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오니까 혜진은 자기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떠날 날을 준비하면서요. 재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복도에서 간수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재훈은 혼자 어둠 속에 남았어요. 일주일 후 재훈의 변호사가 명품관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회의실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도윤도 함께 자리했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오재훈의 변호를 맡은 정우진 변호사라고 오늘은 협의를 위해 왔다고 말했어요. 혜진은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명품관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합의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도윤이 조용히 얼마를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3천만 원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의뢰인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어요.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CCTV 영상과 증인 진술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의는 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그럼 법정에서 보겠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도윤이 혜진을 봤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요. 그날 오후 재훈의 어머니가 명품관을 찾아왔습니다.
70대의 노부인이었어요. 등이 굽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어요. 혜진은 로비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3년 전 이혼 조정 당일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혜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어요. 혜진은 시어머니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 잔을 내왔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재훈이가 혜진한테 정말 못됐다고 했어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훈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변호사 비용도 없다고,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제발 합의만 해달라고, 재훈이가 감옥에 가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 울먹였어요. 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3년 전 이혼할 때 어머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보고 무능하다고, 재훈이한테 기생충처럼 매달린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혜진은 손을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재훈 씨 일은 재훈 씨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나갔어요.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혜진은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퇴근 후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혜진은 받지 않았어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재훈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면회 와달라고, 할 말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발 합의만 해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혜진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바쁘게 걸어갔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지나갔어요.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겠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을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혜진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혜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었어요. 혜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이 저녁 먹었냐고, 지금 명품관 근처인데 괜찮으면 같이 식사하자고 물었어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장소를 말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어요. 같은 시각 구치소. 재훈은 독방에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가 돌아간 게 오후 2시였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혜진이 합의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그때부터 계속 벽만 봤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3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 후 자기는 뭘 했을까요? 코인 사기에 가담하고 술집에서 술 마시고 전철을 무시하러 명품관에 갔어요. 그 사이 혜진은 뭘 했을까요? 명품관에 취직해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책임자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재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기가 혜진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능력 없다고, 기생충이라고, 혼자서는 못 산다고 했던 말들.
결국 바닥에 떨어진 건 자기였습니다. 간수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쇠창살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명품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분석 자료였어요. 도윤이 들어와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젯밤 식사 감사했다고 말했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자기야말로 오랜만에 편하게 밥 먹었다고 대답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일 정말 괜찮냐고, 전 시어머니까지 오셨다는데 괜찮냐고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는 확실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저 자신이에요. 도윤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요. 혜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2달 후 법정, 재혼의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금융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총 3가지 혐의였어요. 재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어요. 정장은 헐렁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거래소 서버 로그, 피해자들의 입금 내역, 리딩방 대화 기록. 화면에 하나씩 띄워지며 설명했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피해자 최은희 씨였어요.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 8월에 SNS 광고를 봤어요. 코인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은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리딩방에 가입했고 처음에는 정말 수익이 났다고요.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일주일 만에 130만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딸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출금하려고 했더니 세금을 먼저 내야 한대요. 300만 원을 더 보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은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의미였냐고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딸아이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20년 넘게 모은 거예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검사가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민서연이었어요. 서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후 자기가 직접 오재훈을 찾아냈다고 3달 동안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어요.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나 요즘 코인으로 대박 났어. 한 달에 몇 천씩 벌어. 이런 거 아무나 못해. 나한테 재능이 있나 봐.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질서를 유지하라고 했어요.
서연이 계속 증언했습니다. 재훈이 명품관에서 전처를 모욕한 일도 모두 녹음했다고, 그것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어요.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우시는 걸 봤어요. 자살까지 시도하셨어요. 전 그냥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측에 변론 기회를 줬습니다. 재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훈도 피해자라고 공동 운영자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어요. 재훈은 단순 실무자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모든 피해 금액이 재훈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재훈이 총책임자였다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했어요. 재판장이 재훈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죄송합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재훈은 방청석을 둘러봤어요. 피해자들의 분노한 눈빛, 은희의 눈물, 서연의 차가운 표정, 모두 자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공판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법정이 파했습니다. 복도에서 혜진은 서연과 은희를 봤습니다. 서연이 혜진을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책임자님, 안녕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희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은희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저 사람 전 부인이시라면서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내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재훈이 호송되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재훈은 혜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재훈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혜진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재훈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경찰이 그를 재촉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떨구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증언 들었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도윤은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겁니다.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내리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혜진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법정에서 재훈을 보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서연과 은희를 만났습니다. 혜진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조정실에서 나오던 그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차도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명품관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혜진 씨, 저녁 드셨어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서 내일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차 공판 일주일 전 혜진은 명품관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로비에 언론사 기자들이 와 있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3명의 기자가 혜진을 취재하러 왔다고, 코인 사기 피해자 전처 사연을 다루고 싶다고 말했어요. 혜진은 인터폰으로 도윤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달려왔어요.
혜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론 노출은 조심해야 한다고, 자칫하면 명품관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혜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기자들을 만났어요. 기자들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명함을 건넸어요. 채널어 사회부 김민준 기자라고 소개하며 오재훈 사건 관련해서 취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인터뷰는 어렵다고 했어요. 기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럼 명품관 측 입장이라도 들을 수 있냐고, 전 남편이 이곳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도윤이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공식 입장은 별도로 전달하겠다고, 지금은 업무 중이니 양해해달라고 말했어요. 기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다른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이 개입해서 기자들을 밖으로 안내했어요. 혜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윤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혜진은 집에서 TV를 켰어요. 채널어 저녁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코인 사기 사건의 피고인 오재훈 씨가 전 부인이 근무하는 명품관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명품관 외부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 오재훈이 전처를 모욕하려고 명품관을 찾았다가 오히려 체포됐다고, 전처는 현재 명품관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화면에 혜진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기자들을 피해가는 모습이었어요. 혜진은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뉴스 봤냐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론에 나오면 힘들 거라고, 집에라도 좀 다녀가라고 했어요. 혜진은 주말에 가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명품관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비서가 건넨 태블릿을 봤어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명품관 책임자, 알고 보니 사기꾼 전처였어요. 글 내용은 악의적이었습니다. 혜진이 재훈한테 의지해서 살다가 이혼당했다고, 지금 책임자 자리도 뒷거래로 얻은 거라고 추측하는 내용이었어요. 댓글도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재벌가는 다 연줄로 들어간다는 말, 사기꾼 남편 만난 것도 본인 복이라는 조롱, 명품관 이미지 떨어지겠다는 비난이 가득했어요. 혜진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본사에서 연락 왔다고, 오전 11시에 긴급 회의라고 말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시 본사 회의실.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로 명품관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온라인 여론도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혜진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책임자 잘못은 아니지만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임시조치라고, 급여는 정상 지급되고 한두 달 정도만 쉬면 된다고 했어요. 혜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서 책임자는 3년 동안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이번 일은 전적으로 개인사이고 책임자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상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안다고 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직하겠습니다. 도윤이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회사를 위한 결정이니까 괜찮다고 말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혜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모은 자료들, 직원들이 준 선물들, 상장들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냥 받아들이냐고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워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언론은 이미 나갔고 온라인 여론도 나쁘고 자기가 여기 있으면 회사만 힘들어진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당하다고 혜진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어요. 혜진은 도윤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요. 근데 지쳤어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도윤은 혜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혜진은 도윤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그날 저녁 혜진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거실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혜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은 뉴스를 봤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경찰에 증거 제출한 게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울먹였어요. 혜진은 괜찮다고 서연 잘못이 아니라고 서연은 정당하게 행동한 거라고 말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없냐고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당신 어머니 잘 돌봐드려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돼요. 전화를 끊고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3년 동안 쌓아온 게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로요. 휴직 사흘째. 혜진은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색했어요. 자기에 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악의적인 추측이었어요. 혜진이 재혼의 돈으로 명품관에 취직했다는 말, 지금도 뒷거래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 심지어 재혼이 사기를 친 것도 혜진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혜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혜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지내냐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어요. 혜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도윤이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저녁 7시 조용한 카페. 도윤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내 혜진 앞에 놓았어요. 혜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혜진이 명품관에서 이룬 모든 성과를 정리한 자료라고요. 매출 증가율, 고객 만족도, VIP 고객 유치 실적,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혜진은 파일을 넘기며 봤어요. 상세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입사 첫해 성과가 적혀 있었어요. 고객 응대 만족도 98점, 신규 VIP 고객 유치 23명, 월 평균 매출 기여도 3천만 원. 도윤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이게 진실이에요.
온라인에 떠도는 말들은 전부 거짓이고요. 혜진은 파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반박 기자회견을 하자고, 명품관 본사도 설득하겠다고, 혜진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기자회견을 하면 더 시끄러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혜진 씨는 당당해야 해요. 혜진은 도윤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혜진은 깊게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명품관 본사. 도윤은 상무실을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 혜진의 성과 자료를 펼쳤어요. 상무가 자료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냐고 몰랐다고 말했어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서 책임자는 3년 동안 명품관 매출을 30% 성장시켰다고, VIP 고객은 2배로 늘었다고, 직원 이직률은 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어요. 모두 수치로 증명 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상무가 자료를 계속 넘겨봤습니다. 페이지마다 감탄사가 나왔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상무님, 서 책임자를 이대로 잃으면 회사 손실입니다. 기자회견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상무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에 보고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사흘 후 명품관 본사 기자회견장. 기자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혜진은 단상에 섰습니다. 긴장됐지만 등은 곧게 펴고 있었어요. 옆에는 도윤과 상무가 함께 섰습니다. 상무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떠도는 서혜진 책임자에 대한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회사 차원에서 강력히 부인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혜진의 성과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띄워졌어요. 명품관 매출 변화, 고객 만족도 추이, 모든 게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혜진 책임자는 능력만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이제 혜진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혜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펼쳤어요. 저는 3년 전 이혼 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명품관 고객 응대팀 사원으로 입사해서 매일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고객을 만났고 밤에는 어학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노력과 성과만으로 왔어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범죄는 자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오히려 자기도 피해자라고 말했어요. 명품관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전 남편의 일방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왜 휴직했냐고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기자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직해서 제 일을 계속할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이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혜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도윤을 봤어요. 도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혜진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혜진의 기자회견을 보도했어요. 타이틀은 달랐습니다. 능력으로 증명한 명품관 책임자, 악성 루머에 맞선 당당한 반박, 진실이 밝혀진 코인 사기 전처 사건.
온라인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들이 올라왔어요. 혜진을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성과 자료를 보니 진짜 대단하다는 반응, 악플 달았던 사람들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 여자가 혼자 이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존경한다는 응원이 쏟아졌어요. 혜진은 집에서 휴대폰으로 댓글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뉴스 봤다고, 정말 멋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혜진은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뉴스 보고 울었다고, 혜진 같은 분이 있어서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 씨, 고마워요. 당신이 용기를 줬어요. 전화를 끊고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최종 공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들, 기자들, 방청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혜진도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며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우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석 달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정장은 헐렁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재판장이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재우는 금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박수를 쳤어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짜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며 총 23명으로부터 4억 7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특히 노후 자금과 자녀 교육비 등 피해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은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범행 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전처를 모욕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4억 7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재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방청석에서 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정은 복잡했어요. 동정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피해자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연과 은희도 함께 있었어요.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고, 딸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했어요. 서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혜진은 조용히 그 모습을 보다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련해요. 근데 슬프기도 해요. 도윤이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한때는 제 남편이었잖아요.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혜진 옆에 서 있었어요. 잠시 후 재훈이 호송되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경찰 2명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경찰이 재촉했지만 재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거기서라도 반성하면서 사세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경찰이 재훈을 이끌고 갔습니다. 재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 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오후 명품관. 혜진은 복직 첫날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책상 위에는 꽃다발과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를 열어보니 직원들의 메시지가 빼곡했어요. 책임자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우리의 롤모델이세요. 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VIP 고객 미팅이 있다고 프랑스에서 온 귀부인이라고 알려줬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밀린 업무가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웃었습니다. 이게 자기 자리였어요. 이게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오후 3시 VIP 라운지. 프랑스 귀부인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혜진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귀부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혜진은 3가지 옵션을 준비해서 보여줬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며 귀부인의 취향을 파악했어요. 귀부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 목걸이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3억 원이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귀부인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프로페셔널하네요. 다음에 서울 오면 또 당신을 찾을 거예요. 혜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귀부인이 나간 후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도윤이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상담 잘 끝났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3억 계약했어요. 도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혜진 씨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혜진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혜진 씨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저는 혜진 씨를 존경해요.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좋아해요. 한 사람으로서요. 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도윤 씨를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3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혼 직후 찍은 셀카였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혜진은 지금 자기 모습을 거울로 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혜진은 웃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았어요. 힘들었고 외로웠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혜진은 명품관 본사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이사진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대표이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서혜진 책임자를 명품관 총괄 이사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난 1년은 정말 바빴어요. 복직 후 혜진은 명품관 전 지점의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99점까지 올랐고 매출은 40% 증가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혜진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축하 카드가 수십 장 놓여 있었어요. 직원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도윤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이사님. 혜진은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 덕분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혜진 씨 실력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한 레스토랑. 혜진과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도윤이 잔을 들었습니다. 혜진 씨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혜진도 잔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도윤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명품관을 아시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고, 그게 자기 꿈이라고 말했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분명히 이룰 거라고. 혜진은 뭐든 해내니까 믿는다고 말했어요. 혜진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 씨는요? 계획 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혜진 씨 옆에 있고 싶어요. 그게 제 계획이에요. 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1년 정말 행복했어요. 혜진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혜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고마워요, 도윤 씨.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재우는 독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교도소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 좁은 공간, 자유 없는 삶. 하지만 재우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어요. 재우는 교도소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고 읽었는데 점점 빠져들었어요.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 경제서적.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읽었습니다. 교도관이 재훈에게 말했어요. 모범수로 인정받아 형기가 1년 단축될 수 있다고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6년 잘 버티고 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재훈은 가끔 혜진을 떠올렸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혜진이 총괄 이사로 승진했다는 소식을요. 재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기가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반면 자기는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나갈 때쯤 되면 혜진한테 편지를 써야겠다고요. 진심 어린 사과를요. 6개월 후 봄. 혜진은 명품관 신규 지점 오픈식에 참석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연 플래그십 스토어였어요. 3층 건물 전체가 명품관이었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하며 혜진은 웃었습니다. 4년 전 이혼 직후를 떠올렸어요. 그때 혜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총괄 이사 직함, 안정적인 수입, 존경받는 위치,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픈식이 끝나고 혜진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혜진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줬어요. 바람 불어요. 감기 걸려요. 혜진은 재킷을 여미며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 씨,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혜진은 웃었습니다. 표정에 다 쓰여 있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상자였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혜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네, 결혼할게요. 도윤이 일어나 혜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혜진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4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눈빛, 환한 미소, 당당한 어깨. 혜진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서연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꼭 결혼식에 초대해달라고 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년이라는 시간, 길고도 짧았습니다. 이혼 후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걸었습니다.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계속 걸어가는 거라고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윤이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없어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혜진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혜진은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오늘 프로포즈를 받았다. 행복하다. 하지만 이 행복은 누가 준 게 아니다. 내가 만든 거다. 4년 전 아무것도 없던 나. 지금은 모든 걸 가진 나. 이 여정이 자랑스럽다. 혜진은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빛날 때 찾아오는 거예요. 혜진은 도윤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윤과의 사랑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구원이 아닌 선택, 의존이 아닌 동행.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그럼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겁니다. 꿈길 인생 이야기였습니다.